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맡게 될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인사드려 죄송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네. 지금부터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반도의 최초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자리인 것 같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두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또 취재에 나와주신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사진도 많이 찍고 싶으시잖아요. 초반에 한 5분 정도만 집중적으로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찍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또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행사에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죄송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행사를 하고 있고 제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금부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도 너무 보고 싶으셨을 텐데요. 감독님 그리고 배우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연상훈 감독님, 그리고 강동원 씨, 그리고 이재민 씨입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부터 또 세 분께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간단히 먼저 인사 말씀부터 강동원 씨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에서 정성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에서 민정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 연출한 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올여름 가장 큰 화제작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뜨겁게 또 많은 성을 보내주신 영화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올 여름이 이제 사실은 올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백신이 없는 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반도가 개봉하니까 여름철 백신이 드디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영화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개봉되는 영화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지난 주말 소식으로는 아시아 5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일주일 만에 200만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감독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영화가 개봉하게 되신 현재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영화마다 운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반도라고 하는 영화가 이 상황에서 개봉하게 된 것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애초에 좀 저희가 좀 전 세계에 동시에 이제 개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이미 이제 해외의 배급사들하고 이제 선판매를 하고 개봉일을 사실은 거의 다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기치 않게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금 안정이 된 아시아권에서부터 개봉을 했고 이제 8월 초에는 이제 북미에 이제 개봉을 할 것 같아요. 얘기 듣기로는 이제 캐나다에서도 사실은 캐나다에서는 8월 7일 날 확실히 개봉할 것 같고 미국은 또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해외 외신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 외신에서도 엄청 이제 좀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전혀 이제 개봉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은 부산행 때도 사실은 깐느 영화제를 통해서 사실은 되게 많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반도는 또 본의 아니게 또 이 영화의 운명이 이런지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오히려 또 되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돼서
이게 좀 영화의 팔자가 좀 센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인데 이제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보통 강동원 씨가 어떤 영화를 출연하면 그 영화의 장르가 강동원으로 바뀐다. 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오랜 세월 영화에 관한 그 활동과 애정과 그 스타성을 발휘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반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좀 약간 마음이 다르시죠? 보통 영화, 다른 영화일 때랑? 아무래도 이게 참 이런 시기가 오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었고 이런 시기에 또 개봉하면서 정말 본의 아니게 전 세계 극장가에 저희 영화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약간 좀 어이없으면서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만감이 불표차고 이정현 씨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이력에서나 이 영화에서의 활약이나 여러 가지로 봐도 정말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또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관객들 다시 만나게 되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정말 너무 기쁘고요. 저 역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관객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개봉 전날까지도 너무 불안해서 감독님이랑 동원 씨 단톡방에 계속 괜찮겠냐 계속 물어보고 걱정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동이었고요. 정말 되게 많이 뿌듯했어요. 영화계가 다 힘든데 다행이다 이제 다시 영화관을 찾는구나 감독님들이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통해서 처음 이제 이 배역 민정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배역의 제안을 받으셨을 때 그때 상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영화를 들어가면 내가 연기가 어떻게 영화가 어떻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연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 완성된 게 다 이제 뭐 CG나 등등까지 다 들어가서 실용된 걸 볼 때 느낌이 다르셨을 텐데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비교해서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태어나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감독님이 그리실지 되게 많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막 이게 제작비가 막 헐리우드 영화처럼 물론 한국 영화 중에서 굉장히 크지만 이렇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보면 되게 막 멋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정말 많이 크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는 굉장히 작은데 어떻게 태어난 대한민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지? CG도 좀 막 걱정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현장 와보니까 이미 1년 전부터 CG를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카체이싱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딱 가보니까 그냥 그린 매트에 그냥 차 앞부분만 이렇게 달랑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막 막막했는데 감독님께서 모니터 쪽으로 부르시더니 이미 1년 전에 그 CG 작업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촬영을 하고 합성된 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빨랐고요. 너무나 편하고 안전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또 강동원 씨도 완전히 정석 캐릭터로 딱 몰입돼서 현장에 있고 또 뭐 이래나 예원 배우도 그렇고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기들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너무나 쉽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최종 결과물을 연두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연기하셨다는. 네. 이번에는 이제 또 강동원 씨한테 여쭤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약간 농담삼아 말했지만 실제로 강동원 씨가 나오는 그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절감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강동원 씨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성과 스타성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때로는 영화의 개성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영화들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영화에 대한 단점이거나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강동원 씨의 개성과 이 스타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에 가장 잘 이렇게 묻혀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서 강동원만 보이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강동원 씨가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나 연기 방식이나 아니면 영화의 소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좀 그런 시기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선배님들과 같이 호흡할 때는 대부분 선배님들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 주시면서 제가 어떤 다른 캐릭터 좀 영화에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맡다 보니까 좀 역할이 아무래도 도드라져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걸
전체를 끌고 나가면서 오히려 다른 뭐 정연 선배님 가족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구조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요. 예. 제가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들었었던 생각이 정석이 가장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대비되는 지점들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었어요. 예, 오히려 되게 정석은 뭐 전직 군인 출신의 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많지만은 그 안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캐릭터가 뭐 크게 뭐 돋보이는 게 없이 그냥 오히려 굉장히 더 일반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 4년 동안 그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평범해진 그런 네.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어요. 네. 이름 한정석이죠. 네. 네, 이름도 정석이니까 너무 정석적인 거기다 성이 한시니까 한정석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정석 같은 캐릭터죠. 그렇죠. 네. 감독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부터 여쭤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속편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요즘 뭐 연이버스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연상호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는데 부산행과 또 서울역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이 영화까지 3편인데 사실 3편은 우리가 느슨한 3부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관계는 굉장히 느슨하고 주인공들도 다르고 심지어는 만든 형식까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는 이게 부산행하고 그다음 전작이었던 서울역이 서로 이제 매체가 다르니까 애니메이션하고 극영화의 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이 영화는 부산행의 속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화가 사실상 거의 부산행의 반대말 같은 영화처럼 저한테 보이고요. 영화가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정석이 그 선박에서 액션을 볼 때만 해도 아 역시 우리가 좋아했던 좁은 공간 속에서 기차 안에서 싸우는 그런 좀비들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요거 보고 싶으셨죠? 메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영화가 펼쳐주는 그 모든 액션과 상황이라는 것은 부산행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행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기차 안에서의 장면은 사람들이나 좀비나 너무 많으니까 고밀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세팅은 굉장히 오히려 저밀도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고 부산행에서는 공간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기차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상영 동안 황폐하게 폐허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전작과 지금이 낮과 밤으로 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장르도 보면 전작은 좀비 영화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이 영화도 물론 좀비 영화지만 사실 영화의 속성의 어떤 근본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면 부산행으로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국제적으로 그런 주목을 받으셨는데 이 다음 영화를 만드는데 부산행의 반대말 같은 영화를 속편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뭐 성격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기가 싫은 분들이 저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산행의 속편을 당연히 부산행이 아주 잘 된 영화다 보니까 속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었죠. 많은 편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속편이라고 하면은 뭔가 비슷한 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또 계속 뭐 약간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좀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좀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초반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부산행 뭐 마치 홍콩행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배에서 일어날 것처럼 하다가 이제 거기를 바로 끝내고 이제 다른 영화를 또 시작하고 또 이제 우리 한정석이 또 되게 막 이렇게 총까지 다 차려 입고 반도로 들어갔을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클리셰적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준이를 만나면서 또 한번
다시 세팅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제가 뭘 하라고 하면은 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뭔가 좀 다른 거를 하고 싶고 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영화를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게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했던 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되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완전히 이제 부산행하고는 룩이 다른 배경 안에서 영화를 하고 싶고 또 초반에 기획될 때는 이 영화가 제목이 반도인데 왜 부산행 2라고 안 하냐? 부산행 2라고 해야 더 많이 팔리고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2보다는 부산 나올까 안 되고 그냥 이거는 반도라고 하는 이제 독자적인 영화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독자적인 영화를 새롭게 좀 만들고 싶어서 한 거지 사실은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 뭐 작업자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일 굳이 이렇게 한번 했던 거를 또 한 번 하는 게 정말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고 싶었죠. 그건 아마도 배우분들도 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영화의 뭐 액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또 배우분들, 또 감독님들도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영화의 액션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요. 카세이스만 하더라도 한 20여 분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액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상황과 그 설정에 잘 맞는 액션이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실어 나올 수 있으면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지만 나와도 제이슨 본 시리즈를 보면 신문지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 영화의 액션을 보게 되면 그 상황 자체가 폐허가 되어 있고 수많은 그 적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거리에 폐허가 됐으니까 버려진 차들도 있고 무슨 컨테이너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카 액션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 자체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사실하고 이 액션이 맞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카체이스에서 가장 이 영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실 커브를 도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그 자체로 멋있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적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자체를 차 안에서 하는 것으로서 좀비랑 이동을 분리시킨 것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서 한 4년 정도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영화에서 총기류가 나오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경찰들도 총기를 잘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영화는 상황 세팅이 그렇기 때문에 총기 액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영화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에서 이제 액션이 워낙 비중이 크고 누가 봐도 대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 때 액션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 뭐 설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본인의 어떤 처음의 생각은 어떠신 거였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뭐 일단은 뭐 카체이싱 장면 일단 처음부터 좀 카체이싱 액션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으로 카체이싱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좀비 액션물을 만든다라는 계획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카체이싱을 만들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가장 뭐 당연히 이제 워낙에 잘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그렇게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이제 매드맥스 같은 영화를 사실은 이제 그 자장에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드맥스는 되게 광활한 그 사막 같은데 되게 육중한 차들이 되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액션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영화 만들 때마다 얘기하는 게 한국의 지형은 역시 이제 고바위가 많다 보니까 우퉁우퉁하잖아요. 되게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에서도 사실은 뭐 지하차도라든가 고가라든가 아니면 그 골목골목에 대한 액션을 좀 많이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마하고고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뭐 옛날 뭐 스피드 레이서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이 있는데 그 마하고고에서 나오는 그 카 액션들이 있거든요. 되게 만화적인 액션들이죠. 막 카가 자동차가 이렇게 특수 장치로 이렇게 두 바퀴 회전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액션들이 있는데 좀 그런 좀 다이나믹한 액션들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후반 카체이싱의 뭐 준이의
단독 대결 카체신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프로 공구상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좁은 골목길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사실은 이제 어떤 두 명의 자동차가 대결을 하는 느낌으로 만들고 거기가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설계가 돼 있죠. 뭐 고가를 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좀 되게 좀 한국의 도로에서 주는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 강동원 씨 다른 매력들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액션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드라마 연기도 잘하시지만 전우치기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그 강동원 씨 액션 연기에 관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강동원 씨 일단 뭐 체형이 일단 한국인 체형이 아니고요. 게다가 그 액션을 움직이는 동작 같은 것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이제 우아한 데다가 그 액션이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언제 그걸 제가 느꼈냐면 특히 이제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숨바꼭질하는 그 게임 장면인데 그 엄청난 그 난장판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순간 저게 강동원의 액션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날이 아마 첫 촬영이었어요. 그래요? 제대로 뭐 마음 잡고 오셨네요. 네, 그거 찍으실 때 어떠셨는지 그다음 또 이 영화에서 뭐 차량 액션부터 뭐 그 총기 액션까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액션 베테랑으로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배우로서 액션 연기도 굉장히 연기 중에 중요한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액션 영화 촬영 전에 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모든 영화들이 보면 뭐 크든 작든 액션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저는 액션 연기도 굉장히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액션도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무용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되게 그리고 그 감정을 넣어서 액션을 할 때는 그 동작도 달라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화나서 컵 먹을 때랑 이렇게 화 안 나서 먹을 때랑 다르니까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액션 연기도 그 캐릭터를 보여주고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되게 웬만하면 좀 제가 혼자서 많이 하려고 하고 왜냐면 제 몸의 움직임과 스턴트 더블의 몸의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요. 선도 다르고 감정 표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뒷모습이라도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캐릭터 리듬이 달라지는 게 싫어서 제가 짜놓은 어떤 이 캐릭터의 리듬이 있는데 스턴트 더블이 들어와서 뒷모습이라도 하는 순간 이 캐릭터가 저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제가 짜놨던 그런 리듬이랑 안 맞아버리면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 기본적으로 모든 연기는 또 액션이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레디 액션 하잖아요. 정말로 그러네요. 제가 크던 작던 액션 있는 거죠.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뭐지 처음 홍콩에서 그 유리잔을 깨는 장면이 있었어요. 초반 장면이었는데 그 유리잔이 그 안전 소품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설탕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설탕 같은 걸로 만들었어도 좀 위험해요. 되게 딱딱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손이 찢어진다던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 타이틀을 찍을 때 이제 대역 이제 스턴트 팀에서 이제 이걸 찍었는데 성성 배우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더니 이게 자기 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진짜 싫나요? 제가 생각했던 그 손 타이트라도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치는 정석의 감정이랑 해서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스턴트 더블 하는 분이랑 제가 친해서 상민아 이거를 이렇게 좀 그때 상민이가 아니었나? 마음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가서 할게요. 그러고. 직접 하셨어요? 네. 안 다치셨어요? 약간 찢어졌었어요. 그냥 긁힌 정도.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작은 것도 이렇게 약간 뒷모습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찔하는 것도 이게 약간 강동원 배우가 하는 거랑 이게 서튼 팀이 하는 거랑 약간 되게 느낌이 달라요. 되게 이게 뒷모습인데도 멋있더라고요. 되게. 네. 최동원 감독과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한국에서 와이어를 제일 잘 타는 배우가 강동원이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정도로 그때 심지어는 와이어 연기 처음이셨죠 아마? 네, 전우치 때. 네. 이번에 이정현 씨에 대해서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데 부산행감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이 영화의 방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산행에서의 여성이 그 액션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이 영화에서의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정현 씨가 이제 중반 이후에 뭐 저는 이제 서사를 장악한다고 생각했는데 액션까지 장악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총격이라든지 등등까지 액션 연기를 이렇게 해보시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본인 스스로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뭐 이런 느낌.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또 감독님이 그 커트 계산 능력이 굉장히 천재적이세요. 애니메이션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되게 효율성 있게 찍었고요. 이렇게 액션을 길게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걸 정확히 아셔서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액션을 좀 길게 하다가 다치거나 하는데요. 감독님께서 너무 그런 계산도 정확하시고 작게 했는데 굉장히 좀 커 보이게 이렇게 앞뒤로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감사했죠. 그랬군요. 예. 강동원 배우는 좀 다쳤습니다. 다쳤어요? 강동원 배우는 좀 다쳤어요. 네. 하다가. 액션 찍다 보면 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서 항상 들어갈 때 각오를 하죠. 지금 그 말씀도 너무 베테랑 같으세요. 그러네요. 액션 영화를 이제 꽤 많이 찍다 보니까요. 그 항상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좀 조금만 다쳤으면 좋겠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이제 많이 찍으셨으니까 그만 내려 놓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촬영도 하고 또 생중계를 하고 있어서요. 이야기에 좀 더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번엔 또 이제 이야기적인 측면이나 캐릭터적인 측면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 그 숨바꼭질 장면 아까 보면 배우가 액션하기 진짜 힘든 상황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일단 이 테이크가 이게 롱 테이크라서 숏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연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또 여럿 나오니까 곤충 장면인데다가 구경꾼도 있고 뭐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밑에 물이 찰랑거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물하고 모래 위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액션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떠셨는지. 거기가 그 장소가 물도 있고 뭐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좀비랑 액션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뭐 안 그래도 첫날 촬영에 막 총 쏘면서 좀비랑 싸우고 뭐 이러는데 뭐 바닥에 물 있으면 힘들고 근데 좀 수월하긴 했어요. 그죠? 촬영이 좀 생각보다 수월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좀 수월하긴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숨바꼭질 그 롱테이크들이 아마 찍었을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날 이제 그 좀비 연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예전부터 알던 분인데 굉장히 그 몸을 사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숨바꼭질 장면 찍고 이제 강동원 배우 들어오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 무술 감독님한테 이렇게 슬쩍 가더니 무술 감독님 강동원 선배한테 저부터 쏴달라고 해주세요. 탈진했군요.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좀비가 죽고 싶다니. 아니, 그 액션 중에서 총기 액션이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상대방과 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화약을 쓰다 보면 또 사고 날 확률도 있고 이래서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총기 액션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물리적 거리 때문에. 이제 이 영화의 서사에 관한 측면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은 이제 캐릭터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영화에서도 약간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캐릭터에 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의 캐릭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강동원 씨가 연기하는 정석이라는 인물은 확고한 어떤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그게 있으니까 조금 논외로 치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캐릭터들은 전사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행에서의 각 인물들의 각각의 사연들은 그야말로 블랭크로 쳐져 있다면 이 영화에서의 인물의 각각의 인물들은 영화에서 사연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미리 구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한 단면만 잘라내어서 현재 한두 장면만 봐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래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차이 때문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저한테 보이거든요.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많은 분들도 느끼신 것처럼 서대위나 김희병 같은 캐릭터, 황중사 같은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대위 같은 사람은 그 자살 시도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데 이 서대위와 김희병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설득이 된단 말이죠. 뭔가 저 사람한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게 영화에서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답답하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어찌됐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각각의 지금 영화에 나오지 않은 전사들을 어느 정도까지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서대위와 김희병에 관한 얘기를 조금 그 예를 들어서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 전사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거의 한 드라마 한 4부작 정도를 만든 것 같아요. 4부작 정도를 만들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영화에서 보여지는 설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걸로만 보면은 이제 김희병은 다리를 다친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황중사가 중심인 세상이다 보니 다리를 다친 김희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도 좀 이 그룹 내에서 좀 뭔가 쓸모가 없는 그런 인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아마 다리를 다친 이유가 서대위와의 어떤 관계, 서대위를 뭐 보호하려다가 다쳤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대위와의 되게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영화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거는 큰 세팅에 뒤바꿈이 한 2번 정도 있어야 된다. 처음 부산행처럼 시작해가지고 또 되게 어떤 특수부대의 모험담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또 초중반에 한 번 더 세팅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 공간이 사실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짧은 무언가 뭐 해서 서대위의 방 안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책들이 대부분 여행책들, 하와이라든가 이런 여행책들 같은 거를 이제 놓고 있는 인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대위는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이전 세계,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화 되기 이전 세계를 그리워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것에 대한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동경 같은 것들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기본적인 세팅을 가지고 이제 찍었고 오히려 황중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노스텔지어보다는 이 훨씬 더 적응을 해서 여기서 있는 어떤 자극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황중사는 사실은 계속 자극을 쫓는 사람, 출동을 굳이 자기는 안 해도 되는데도 굳이 출동을 해서 뭔가 모험을 즐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석을 쫓을 때도 사실은 마치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김민재 배우한테도 사실은 막 그 쫓는 동안에 막 많이 웃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되게 즐거운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극을 쫓는 인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 점에서 이제 그 부대에 관한 묘사가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거 자체로도 731 부대, 631 부대 얘기만으로도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좀비 영화로 보면 좀비가 너무 약한 것 같고 좀비를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집단이 모두 다 갖고 놀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숨바꼭질로 갖고 놀고 이쪽에서는 카체이식이나 심지어는 미니카를 가지고 갖고 놀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장르적이면서 그냥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4년 동안 저런 상황에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비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631 부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631 부대라는 이름을 쓴 건 당연히 731 부대가 떠오르게 되는데 일제 말기에 그 독립군 같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일본군이 완주해서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그 부대가 악명 높은 731 부대인데 거기서 일단 가져온 것은 맞나요? 사실은 이제 부대명을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맹호 부대 뭐 이런 식의 이름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좀 더 인간성이 좀 삭제되어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원래 군부대처럼 이제 숫자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숫자로 가자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 나쁜 숫자 군대 그냥 그랬더니 그냥 뭐 631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31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게 있었겠죠. 뭐 내재적인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 6이랑 제가 1이랑 3에 되게 꽂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곡 중에 그 매부가 61이군요. 61번이고 그 네. 트럭도 6431이고 그리고 심지어 차량 넘버도 6431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헷갈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원래 준이가 이게 보면서 631 부대야? 그러면은 아니야. 그러고 강배우가 6431 맞아? 6431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때 6이랑 3이랑 1에 되게 꽂혀 있었나? 다행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평상시 로또 사실 때 자주 하시는 번호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좀 그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강동원 씨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관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니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처남과 매부 사이를 애틋하게 표현하는 그 사이에 있었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보통 아내가 죽더라도 보통 이제 처절한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파주처럼. 근데 이 영화 같이 처남 매부의 브로맨스는 저는 듣도 보도 처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애증의 관계죠.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김도윤 씨와의 그 처남 매부 연기하실 거 보면 네, 그 연기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이제 정석이 과거에 이제 매형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을 거치면서 서로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그나마 정석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아직은 낙관적인 점을 놓지는 않고 살는데 이제 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모든 걸 이제 버려버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피부치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하나 남은 가족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래도 당연히 정석 같은 캐릭터라면 되게 합리적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매형이지만 피가 섞인 뭐 진짜 형제는 아니지만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가족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당연히 그 정도 감정선까지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도 정석 정도의 어느 정도 그런 합리적인 판단과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매형이라도 뭐 피는 안 섞였어도 정말 형 같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가족이니까. 네.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겉으로 제대로 표현 안 하면서 이렇게 뭐 츤츤거린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도윤 씨가 계속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나한테 무슨 뭘 안 줬냐고.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극 중에서 네, 극 중에서 계속 짜증을 내니까 그냥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데 매형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는데 도윤 씨가 저보다 어려요 한 살. 나한테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정현 씨랑 관련해서 이제 이런 질문도 연장선상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그냥 강인한 캐릭터 이게 아니라 영화에서 이제 사실 이런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이런 대규모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험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강인해졌을까를 한번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약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도입부에 잠깐 나올 때 그때의 이 인물의 느낌은 그야말로 애초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도 남자가 먼저 구조 요청을 했고 뒤에서 이제 아기를 안고 있었고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아주 우리가 보았던 이런 영화에서 보통 이렇게 도움을 받는 전형적인 여성상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 4년 후 지나가고 나면 이 인물은 너무 강인한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배우로서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고 또 전사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물들은 아마 그 민정 가족들은 그 무대에 의해서 아마 구조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뛰쳐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인물들을 이렇게 강한 쪽에 연기를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민정이 갑자기 여전사가 돼서 전투력을 갖게 된 게 저는 모성애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 뭐 진작에 뭐 좀비한테 물려서 죽었다던가 아니면 631 부대에서 뭐 죽었다던가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짐승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강인함 그런 전투력 같은 게 아이가 있어서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점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영화 개봉하고 이제 이렇게 맘카페 같은 반응 글들을 보면은 엄마들이 자기도 그럴 것 같다고 진짜 민정처럼 그런 전투력이 생길 것 같다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게 아이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강동원 씨한테 이제 아까 잠깐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을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인물은 사실은 돋보이기가 어려운 인물인 것 같아요. 정석이라는 인물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이 영화를 책임지는 상업적으로나 영화의 내적으로나 주인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떤 스토리텔러의 입장을 영화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극 중에서 펼쳐지는 지금 현재 한반도 안에서의 상황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4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좀비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지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정석이라는 인물은 딱 처음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이게 관객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돋보이기보다는 이야기를 계속 관객으로 하여금 체험해서 이입해서 이 인물의 시선을 우리가 보게 만들었는데 네. 이게 배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폼이 덜 나는? 아무래도 연기할 때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 있죠. 이런 캐릭터들을 연기할 때. 근데 또 뭐 이런 캐릭터여야만 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석이 정석의 감정을 관객분들이 따라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석이 무서워해야 관객분들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초반에 특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영화에서 최대한 긴장감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좀 더 정석의 감정을 따라서 긴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굉장히 놀라고 네, 그런 것들의 정석의 감정들을 관객분들이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뭐 일회가 같이 시작했을 때 뭐 정석이 놀래야지 관객분들도 더 놀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런 그래서 뭐 민정 가족들 만나서 놀래고 뭐 631 부대 가서 싸우고 이럴 때도 제가 분노해야 관객분들도 좀 더 분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이제 라인을 그렸죠. 처음에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 읽고 저거 했을 때 정석 캐릭터가 크게 세 가지 변곡점이 있는데 중간에 잘게 뭐 몇 군데가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정석이 가족을 잃었을 때 그래서 저는 정석이 전직 군인의 뭐 욕심이 강하고 가족애가 강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뭐 되게 긍정적이었다가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가족을 잃고 되게 또 비관적이고 그 이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을 테고 이러면서 되게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 정현 선배님 가족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보여주지 못했던 아이를 바라보며 또 한 번에 뭐 어떤 변화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형도 읽고 마지막에 또 네, 이제 내가 다시 정석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었어요, 기회를. 그 라인의 관객이 이제 따라가도록 영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영화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실상 정석이 가서 만나는 집단이 네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좀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들깨라고 영화에서 표현되는 개별적인 생존자들이 있는데, 이 둘은 상대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약간 별로 덜 중요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환경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정현 씨가 연기하는 그 민정 가족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631 부대 사람들인데, 631 부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할까를 생각해보면 4년 동안에 그들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애초에 목적은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작업인데 그걸 지시를 내릴 국가기관이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간인을 구조해야 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면 사실은 조직이 해체가 돼야 되는데 그 조직은 그대로 남아서 말하자면 악마화된 거죠. 근데 그 조직 속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인물들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생각하면 권태일 수도 있을 거고 절망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뒤틀려서 거의 미쳐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민정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제정신인 사람들인 걸로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희망을 발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가능한 것은 연대로 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이제 같이 있는 심지어 김노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통신 장비에 집착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반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집단의 대비가 너무 영화에서 명확해 보입니다. 이게 감독님의 어떤 이 영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착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성별로 나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쪽에 김노인이 있지만 김노인은 노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그 남성성 같은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단순히 꼭 성별뿐만 아니라 군대원들하고 이쪽 가족들하고 대비해서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견주게 하는 방식으로 관객이 보게 되는데, 이런 기본 세팅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게 좀 공동체, 여긴 되게 여러 공동체들이 나오는데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로 들어오는 4명의 사람도 공동체고, 홍콩의 그 조직도 공동체고, 이제 다 공동체인데, 아까 뭐 매형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여러 공동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혈연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좀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아예 매형이 아니라 형이나 동생으로 했으면은 더 뭔가 이게 끈끈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여기 나오는 공동체들의 고리들을 약간은 좀 헐겁게 만들고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친딸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하나는 이제 친딸이고 하나는 아닌 주워온 딸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또 그 차이를 또 두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되게 일종의 혈연으로 묶여 있는 공동체들을 좀 의도적으로 피한 것도 있고,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631 부대의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어떤 요새를 지어놓고 사는데, 처음 그 요새가 등장을 하자마자 이 공동체가 되게 붕괴 직전의 공동체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뭔가 이렇게 뭐 핀 하나만 이렇게 딱 빠지면은 자멸할 수 있는 되게 아슬아슬한 상태의 성인 거죠. 그런 느낌을 좀 줘서 사실은 민정의 아지트와는 되게 대비되고,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631 부대가 좀 이렇게 갑자기 631 부대가 하나의 욕구인 것처럼 되게 보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개별 뭐 서대위, 김희병, 뭐 황중사 이런 애들이 순식간에 이제 되게 각자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붕괴돼 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뭔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공동체들의 대비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태까지 제가 질문드린 것만처럼 이제 이 영화의 개성 있는 부분들에 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롭고 또 저는 재밌게 즐겼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결말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결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말 부분을 보면 그 이야기의 내적인 부분으로서는 그것이 과연 과한가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결말 부분에서 그것을 얼마나 오래 묘사를 하는가 혹은 각 장면에서 얼마나 예를 들면 슬로우 모션을 쓰는가 정상 모션을 쓰는가 혹은 그 장면에서 어떤 음악을 흘리는가 이런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의 자체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장면의 포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대작이라는 걸 지나치게 의식한 그런 어떤 당위적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 관객분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상업 영화에 그게 적합한 감독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근데 어쨌든간에 뭐 아시다시피 제가 되게 아주 저예간의 인디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었고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영화를 시작할 때 제가 상업 영화 감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인디 애니메이션을 좀 할 줄 알았지 사실은 상업 영화를 할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 부산행 때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내용적인 시나리오적인 어떤 엔딩의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늘 이게 단순히 이제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성이 아니라 진짜로 이 영화적 내적으로 보편성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건 확실히 있었는데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대중적인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해야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지점이 늘 좀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부산행 때도 뭐 제가 오히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연출부들한테 여기를 어떻게 연출을 하는 게 좋겠냐, 또 드라이하게 할까, 뭐 예를 들면 몇 개 레퍼런스 넣으면서 아니면 좀 과하게 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돌아오는 뭐 대부분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관계까지 타겟팅을 하냐. 뭐 예를 들면 섬마을에 1년에 한 번씩 영화 보러 나오는 할머니를 타겟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중 영화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로 뭐 1년에 한 번 영화 보러 나오시는 분들의 눈높이 사실은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 근데 그 사실 그 지점에 대한 거는 지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대중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답이 별로 없어서 이게 내가 진짜 이게 내추럴 본 되게 대중 친화적인 감독이라면 그런 지점이 막 딱 밀고 나가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어떤 특정 장면들은 사실은 제가 되게 이런 장면 연출하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처음 하면서부터. 근데 어쨌든 몇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계속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더 뭐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늘 이제 마지막에 선택을 할 때는 아주 보편성으로 간다.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두 분께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고 여러분께도 간단히 그 질문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준비해 있는 티셔츠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은 제가 듣고 좋아야지만 드립니다. 부담이고요. 네, 좋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습니다. 이정현 씨는 사실 이 영화로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이 배우 입장에서 본다면 관객도 얻었고 또 캐릭터도 너무 돋보이고 좋은 연기하셨고 또 액션까지 이제 기술을 습득하셨는데
이 영화를 다 하고 난 상황에서 지금 이 영화에서 본인 스스로 가장 이렇게 뿌듯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혹시 그런 점을 어떤 특정한 장면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끝까지 살려고 이렇게 짐승같이 좀비들을 헤쳐나오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총알이 다 떨어져서 그냥 총으로 이렇게 좀비들을 밀치고 나오잖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막 그때 촬영하다가 약간 짐승 같은? 짐승이 으르렁대는 소리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거의 바로 감독님께서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 찍었을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 모니터를 보거나 현장을 보고 있으면 그게 느낌이 바로 오죠. 그런 장면은. 제가 원했던 연기. 네, 근데 바로 사실은 오케이. 거기도 되게 꽤 긴 테이크였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저는 이제 거기를 좀 민정한테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그냥 그 민정을 그냥 길게 좀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정현 배우님이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처절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정말 잘 내세요. 정말 순간적으로 몰입을 하셔서. 근데 보통은 그냥 레디 하면은 벌써 갑자기 처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짐승이 돼 있군요. 네. 그리고 컷 하면은 갑자기 다시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강동원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이제 강동원 씨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영화도 역시 세월이 흐를 거고, 이 반도가 지금 상황에서 가진 위치가 있을 텐데, 어찌됐건 세월이 흐르고 나면 더욱 연기도 하시고 본인 스스로 느낀 만족도도 있으실 거고, 이 영화는 강동원 씨한테 어떻게 남을 것 같으세요? 우선 이 어려운 시기에 개봉을 해낸 용감했던 영화였다라고 1차적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고요. 제 영화 중에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서도 개봉을 크게 한 영화라서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연기자로서는 제가 이제 진짜 좀 본격적으로 성인 연기로 접어드는 어떤 그런 거의 첫 영화일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서 좀 어느 순간부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어떤 소년이 아니구나. 물론 남자들이 뭐 좀 다들 나이 들어도 애 같은 면도 있고요. 그렇다지만 그 많은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직업에서도 그렇게 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끌고 가야 된다거나 혹은 그런 지점들이 이제 점점 생기던 이 영화가 제일 거의 그 첫 시작이 된 작품이 아닌가라고 저는 느꼈어요. 책임감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책임감, 물론 모든 작품에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만 이 작품은 유독 이제 어떤 그 캐릭터 자체가 가진 어떤 고민의 차원이 지금까지 했던 영화들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어른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뭐 이런 게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아버지고, 제가 아이 아버지 역할도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아직은 소년 같다거나 뭐 약간의 아직은 젊은 청년 같은 느낌의 그 지점들이 다 있었어요. 애 아빠였지만 철부지 없는 아빠였다거나 혹은 근데 이 영화가 비로소 진짜 좀 성인 남성에 가장 가까운 그런 캐릭터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진짜 그러네요. 예. 감독님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 미리 만들어뒀던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리퀄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금 이 영화 이후에 뭐 시퀄의 형태라든지 그런 이 영화 다음 말하자면 4부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프리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형태,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좀 얘기를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것이 네. 뭐 그 소설의 형태일 수도 있는 뭐 거고,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만화일 수도 있고, 실사 드라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든지 좀 존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머리 조금 기신 분, 네, 그분부터 할까요? 네, 지금 옆에 살짝 보시면, 네, 네. 그분, 네, 네, 잡으신 분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영화 매우 잘 봤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아까 강동원 배우님이 마지막에 질문에 답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처음으로 남자다운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특이점, 포인트로 잡고 노력을 하셨는지 네,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우선 이 캐릭터가 제일 기존에도 뭐 다 성인 캐릭터긴 했지만 달랐던 지점은 결핍이 없어요. 네. 가족을 잃긴 했지만 어떤 그 결핍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나 결핍이 그렇게 많지 않은, 뭐 예를 들어 뭐 군도 같은 영화에서는 굉장히 굉장한 결핍이 있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뒤틀린 캐릭터죠. 굉장히 뒤틀렸고, 근데 이 캐릭터는 뒤틀린 것도 뭐 그냥 정말 성인 남자가 이런 일을 겪으면 이 정도는 뒤틀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감정선이라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정말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해보는 결핍이 없는 그런 성인 남자 캐릭터구나라는, 그래서 어떤 무리들을 만나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깐 질문에 답이 된 건가요? 이게? 된 거? 네, 네, 제대로 답해 주신 것 같은데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쪽 통로에 마스크 다 쓰셨구나. 네, 지금 손 바꾸신 분. 네, 네. 마스크 안 쓰시면 제가 진행 안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구원서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정석이가 이제 홍콩에서는 반도라는 인디라는 걸 숨기고 살고 있다가 이제 인정의 가족을 만나면서 구원도 얻고, 서다의 실상이 있다 성경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이제 구원을 많이 다뤘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게 저기 부산항에서 마지막 회면에 수환이랑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그 정유리 병이 했던 부분들도 약간 유사가족이었다는, 친딸이 아니고 임산부와 엄마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반도에서도 그 민정과 준이와 그 유진이 약간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연출하지 않고 굳이 다른 가족을 연출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의미적으로 뭐 부산행의 엔딩에 새로 만들어진 가족과 민정의 가족이 유사한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굳이 그거를 왜 잊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사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정유미 배우의 남편 마동석, 혹은 뭐 공유 배우 뭐 이런 게 이제 그 잔상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 영화를 할 때 그 잔상이 이 영화에 물론 이제 어떤 재미적인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실은 이 영화만의 개성을 만드는 데는 좀 오히려 좀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작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다시 등장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반도라고 하는 영화의 독자적인 어떤 느낌들을 좀 더 살리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저 끝에 계신 분 할까요? 네, 제일 안쪽에 계신 분.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서 다 지적을 못할 것 같아요. 영화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인상적이었던 거 관련해서 지금 남성과 여성 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그 제인 소련이라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저는 물론 목소리 나오지 않았었고 별로 설명이 없었지만
자연적으로 뭔가 유엔군이라고 하고 하니까 뭐 남성이고 약간 군인의 오락부락한 사람이어서 저는 너무 용감하게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성이고 백인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영어도 막 미국 본토 영어까지는 아니었던 느낌이 들어서 뭐 그런 게 이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든가 어떤 뭐 사회적 소수자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그런 고려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포칼립스물,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라고 멸망을 다룬 영화들이 사실은 이제 판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멸망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어떤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모든 게 좀 역전이 돼 있는 설정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말레이시아인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는 사실은 뭐 미국에 가깝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좀 되게 역전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의 어떤 동남아시아인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회적 인식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역전을 좀 시켜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초반에 예를 들자면은 뭐 정석이 홍콩에서 뭔가 이게 뭔가 막 난민으로 살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모든 설정들이 다 역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현재의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접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정된 1시간이 훌쩍 지나서 죄송하지만 더 이상 질문을 못 받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분도 안 나가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영화는 개봉 2주차를 맞게 되고 또 집이까지 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세 분 한마디씩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내일 비도 이제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관객분들이 사실은 오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또 이제 반도 제가 알기로는 저기 뭐야 학생들도 일부 시험이 끝났다고 그래도 뭐 좀 시험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좀 확 날릴 수 있는 영화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모든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반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반도라는 영화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봉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어려운 극작가들도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극장에 좀 더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들 안전하게 영화 관람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도 많이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